키위랑 호주 가자 6월 6일 녹음은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이거를 다루려고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을 다루려고 그 과거 에피소드에서 무슨 호주에서 영국이 핵실험을 했다던가 뭐 그런 내용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핵폐기 시설을 뭐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 에피소드도 한 적이 있고요. 그것은 다 일종의 준비 작업이었고 이제 본론은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입니다. 반핵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국을 상징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절더러 하나 뽑아보라면 한글을 뽑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을 뉴질랜드에 대해서 뽑으라고 하면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좀 흔한 대답이 이겁니다.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 뉴질랜드 역사에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The anti-nuclear stance defined Kiwi identity. 키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의한 것이 우리는 핵에 반대한다. 혹은 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데이빗 롱이라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롱이는 과거 뉴질랜드 수상이었고 1942년생 변호사였고 2005년에 사망했어요. 한국에서 좀 비슷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닐까 합니다. 두 분 다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변호사고 그 다음에 한 선이 굵은 정치를 하고 뭐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빗 롱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호주의 신문에 난 기사를 약간 보면서 이걸 출발하려고 해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호주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좀 익숙한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8월 13일에 난 기사 abc.net.au에 나온 기사 이런 기사가 있어요. New Zealand set to mark anti-nuclear victory over the United States. 뉴질랜드가 미국에 대한 반핵 정책의 승리, 그것을 기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단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이 참 잘 쓰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빗 롱이 하면 그게 오늘의 순서가 될 듯합니다. 그 첫 번째 문단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the New Zealand Navy celebrates its 75th birthday in November, US warships will be there. It will be the first time any American military ship has entered a New Zealand port since the country's controversial anti-nuclear legislation was passed in 1987. 이 문단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걸 기억할 수 있다면 맨 마지막에 이것이 끝난 맨 마지막에 이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난 맨 마지막에 다시 이 문단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조금 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뉴질랜드의 해군이 75번째 생일을 맞는다. 그건 좀 덜 중요하고 약간 더 중요한 내용이 미군의 해군함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에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게 지금 1987년 이후 미국 군함이 거기에 간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미국 군함을 뉴질랜드가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긴 세월 동안 87년부터 지금까지 87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배가 한국에 많이 가죠. 뭐 그런 건 거의 뉴스도 안 됩니다. 그게 뉴스가 되려면 아주 큰 배가 가야 뉴스가 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러시아 배나 중국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군함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뉴질랜드가 이 긴 세월 동안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 얘기는 좀 이따가 고민하기로 하고 이 데이빗 롱이를 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임진왜란을 공부하기 전에 그냥 이순신 장군의 집안을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이빗 롱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2년에 아까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2005년에 사망했고
뉴질랜드의 32번째 수상이었어요. 재임 기간은 84년부터 89년까지. 이거는 수상을 84년에서 89년까지 했다는 거지 국회의원을 한 거로 따지면 훨씬 깁니다. 그건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부터 하겠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오타후후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오타후후라는 동네. 오타후후 뭐 간단히 알아보죠. 그 오클랜드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13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타후후는 당연히 마오리어에서 온 이름이겠죠. 그 산 이름, 영어로는 마운트 리치몬드라고 한 그 산 이름이 마오리어로 오타후후라는 건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타후후의 땅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타후후는 마오리 전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죠. 타후후 누이 아랑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그 사람의 땅이 오타후후라는 거예요. 그게 동네 이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롱이는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넓게 보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은 로이 롱이라는 사람인데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는 또 이제 이민자의 후예죠.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후예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은 어떤 분이냐? 피비 롱이라는 분인데 태즈메니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이죠.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제 약간 독일, 약간 호주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한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닌 학교들을 보면 Fairburn Primary School 요거는 좀 유명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온 학교 오타라 Intermediate School 오타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타후후 컬리지 오타후에는 고등학교를 다닌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오대라고 부르는 오클랜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대충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오타라, 오타후후 그런 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보면 이제 서민적인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 신문 배달을 했어요. 뉴질랜드 헤럴드라는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걸 한 동네가 어디냐? 망에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타라, 오타후후, 망에레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색깔을 잘 보여주는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게 되었는가를 이 동네 이름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배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신문 배달한 것에 대한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때는 전보를 배달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가 웨스트필드에서 그 고기 넣어두는 냉동창고 그런 데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 일하면서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그 어려운 생활상 뭐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19살 때쯤부터는 또 아르바이트를 법률 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고객 중에는 공산당, 뉴질랜드 공산당 당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대를 나오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죠. 그래서 68년에 결혼을 하고 70년에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First Class Honors로 학위를 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죠. 우리가 말한 동네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 패시픽 아일랜더입니다. 무슨 사모아, 통아, 쿡 아일랜드 그런 데서 온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옆에는 마오리들도 잔뜩 있었죠.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이빗 롱이가 법률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도와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빗 롱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갈 때는 175kg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1982년에 175kg였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에 175kg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면서이죠. 77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계속 국회의원을 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77년에 했고 78년에 또 선거에 이기고 81년에 이기고 84년에 이기고 87년에 이기고 90년에 이기고 93년에 이겨서 96년까지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죠. 근데 지역구가 늘 같아요. 망에레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망에레에서는 그리고 정당은 노동당이고 망에레라는 곳에서는 데이빗 롱이를 계속 뽑아준 것이죠.
망해레라는 곳을 이해하면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해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망해레는 오클랜드 남쪽에 있는 동네죠. 시내에서 15km 떨어졌다고 해요. 제가 시드니에서 라이드라는 곳에 사는데 여기가 시내에서 14km 떨어진 곳이니까 뭐 거리상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망해레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망해레 산, 망해레 마운틴. 그 오클랜드에 있는 산이죠.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우 망해레. 그러니까 게으른 바람이란 뜻이래요. 왜냐하면 이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게 이제 산에 막혀서 바람이 좀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람이 그 산 때문에 게을러진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하면 게으른이에요. 여기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망해레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 리스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유명한 사람들 좀 몇 명 있네요. 당연히 데이빗 롱이가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또 유명한 사람, 조나 로무. 조나 로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국으로 치면 뭐 최동원이나 손기정 그런 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들은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인데요. 조나 로무도 죽었죠. 하여튼 뭐 가장 유명한 체육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데이비 투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랭크 번스. 약간 덜 유명하지만 뭐 저는 이런 사람들 뭐 신문에서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이게 망해레예요. 망해레를 보는 또 다른 관점은 이거 그 2013년에 인구 센서스에 나온 그 자료를 근거로 이거를 만들었다는데, 이 평균 소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평균 소득에 대한 세 가지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15세 이상의 뉴질랜드 사람의 평균 소득이 28,500이랍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15세 이상이니까 학생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평균이 미디언이 28,500인데 망해레에서는 19,700이랍니다.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망해레 오타후에 사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1년에 2만이 안 되게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국적으로 해보면은 2만 이하로 버는 사람은 38.2%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레는 그 2만 이하로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 버는 것보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것도 15세입니다. 15세 이상의 사람들 중 5만 이상 버는 사람. 전국적으로 5만 이상 버는 사람이 26.7%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근데 망해레에서는 5만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3.8%죠. 이 정도면 망해레가 잘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망해레가 데이빗 롱이를 계속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그런 동네입니다. 데이빗 롱이는 83년에 이제 야당 당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84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이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상이 됩니다. 수상이 될 때 41살이었는데 이것은 20세기 뉴질랜드 수상 중 그때까지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더 어린 나이에 수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수상이 젊은 나이에 수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그 중에 뭐 유명한 법을 많이 통과시키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이거예요. 1987년 8월에 Maori Language Act 1987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이것을 통하여 마오리어는 뉴질랜드의 공용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마오리어가 공용어라는 사실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마오리어로 얘기하고 마오리어로 발표하고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87년 이전에는 이게 공용어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지금 뉴질랜드 바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마오리어가 공용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마오리어가 뉴질랜드 공용어입니다. 영어가 현실적으로 뭐 널리 쓰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15년 8월 달에 나온 뉴질랜드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겁니다. Petition to make English an official language in New Zealand.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뉴질랜드에서는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냐.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그 국회의원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영어 공용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그걸 시작한 사람이 그 연판장이랄까요? 그런 서명을 시작한 사람이 이제 정부에다 공식 입장을 요구하게 돼요. 그 당시에 정부의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사람이 Justice Minister Amy Adams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영어는 뉴질랜드에서 그 법적인 위치를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쓰이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이번 녹음은 뭐 언어에 대한 게 아니니까 뭐 이걸 더 이쪽으로 나가진 않겠습니다. 약간 관련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무슨 마오리와 백인의 조약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월 17일에 올라간 멜번에 산다에 있는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녹음을 한번 하면 좋겠네요. 다시 데이빗 롱이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뉴질랜드 법적인 공용어가 아닌 뉴질랜드에 마오리어를 공용어로 하자. 그래서 법을 통과시킨 사람. 그 사람이 데이빗 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에 사는 마오리들은 데이빗 롱이 뽑아서 자기네 말 뉴질랜드 공용어로 만들었으면 뭐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빗 롱에 대한 또 다른 그 일화가 있는데요. 선거에서 1987년에 있는 선거에서 물론 이겨요. 그런데 그 이기는 과정에서 리무에라라는 동네에서도 자기네가 이깁니다. 리무에라를 굳이 한국말로 옮기면 뭐 강남갑 뭐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망해레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땐 혹은 망해레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관점에서 볼 땐 강남갑에서 이긴다는 것은 자기네 정책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반성을 자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기다니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기느냐 이런 종류의 반성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한 보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데이빗 롱이가 한 말이에요. 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And it set me to think, what on earth have we done that we come within 400 votes of winning the true blue seat of Rimuera? And that struck me as being a dangerous flirtation and an act of treachery to the people who we were born to represent. 그거를 뭐 대충 한국말로 옮기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완전 우파 지역인 리무에라에서 이기느냐. 그것이 이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알게 되었다. 우리의 정책이 너무나 오른쪽으로 많이 갔으며, 그러니까 dangerous flirtation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배신 행위다. An act of treachery. 누구에 대한 배신이냐?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죠. 그 전까지 그들의 이익을 우리가 대변했던 바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망해레에 있는 유권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데이빗 롱에 대한 또 다른 일화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수상이니까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90년대 초반에 뉴질랜드 TV에 나가서 뭐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결국 그게 눈덩이처럼 굴려져서 그 뉴질랜드에 있는 노동당은 그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큰 비즈니스로부터 뭐 줄이 닿아 있다 혹은 뭐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런 부당한 그런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의 주체가 뭐 처음엔 뉴질랜드지만 나중에 그것을 좀 더 심하게 보도한 주체가 ABC예요.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그래서 데이빗 롱이가 ABC를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ABC는 Freedom of Speech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법적인 다툼이 붙어요. 그래서 호주의 하이코트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데이빗 롱이가 이겨요. 그런 일화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결국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갈 거니까 그쪽으로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가 되면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신장 질환 뭐 이런 것도 있고 살도 많이 쪘고 뭐 그렇습니다. 데이빗 롱이가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젊었을 때 보이던 활기참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고생하다가 2005년이 되면 이제 2005년 8월이 되면 이제 사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빗 롱이에 대한 얘기예요. 데이빗 롱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데이빗 롱이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빗 롱이를 한 거니까 이 정도로 데이빗 롱이를 마치고 이제 본론인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 이야기를 하려면 1951년으로 거슬러 가야 해요. 1951년 대한민국은 6.25 전쟁 중이죠. 그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를 막는 것, 이것이 이제 최대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과 이런 군사적인 협정을 맺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 호주와 미국은 참 오랫동안 우박인데 하여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이 ANZUS 그런 군사적인 동맹 혹은 군사적인 조약을 맺어요. 그게 1951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핵우산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제 미국의 핵우산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951년. 그것이 한 가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1963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국과 미국, 당시에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렀죠? 소비에트 정부가 그 조약을 맺어요. 이제 더 이상 이 공중에서 핵무기 실험을 하지 말자.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저번에 에피소드에 보시면 영국은 언제 핵실험을 합니까? 핵폭탄 실험을 합니까? 1950 몇 년에 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더 이상 실험할 게 없는 거예요. 63년이 되면. 더 이상 실험을 하지 말자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금지하는 것은 공중에서 핵폭탄 실험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미국, 소련 서명하고 뉴질랜드 서명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런데 서명 안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냐? 인도, 중국,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명 안 함으로써 일종의 공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핵폭탄 실험이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핵폭탄 실험을 공중에서 할 거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핵에 대한 이야기, 뉴질랜드가 핵을 반대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2018년 6월 6일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